엄마, 이거 봐요. 폰이 켜졌어. 그게 무슨 폰인데? 너 공부 안 하고 뭐 해? 아빠가 사준 거. 어? 엄마, 문자 왔어, 아빠한테.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다니요. 윤주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딸이 내미는 낙디 낡은 폴더폰, 그 작은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두 글자. 아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더군요. 10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건너 그이가 대체 무슨 말을 전하려는 걸까요? 떠난 사람이 보낸 문자, 여러분이라면 열어볼 용기가 나시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1월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고3 수험생 효주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옛날 참고서를 찾으러 창고를 뒤지고 있었지요. 엄마 몰래 슬쩍 들어간 창고, 먼지 쌓인 박스들 사이에서 효주의 손에 뭔가 익숙한 물건이 잡혔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낡고 때 묻은 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빠가 사준 첫 휴대폰, 고장났다고 생각해서 새 폰 사고 버린 줄만 알았는데 창고 깊숙이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효주는 무심코 구석에 굴러다니던 옛날 충전기를 꽂아봤습니다.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년이나 잠들어 있던 폴더폰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화면에 불이 들어오더니 부팅 로고가 천천히 올라오더군요. 헐, 진짜 켜지네. 효주는 신기해하며 폴더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낯익으면서도 낯선 알림음이 고요한 창고에 울려 퍼졌지요. 문자 메시지 한 통.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효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빠. 10년 전 바다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해경의 수색이 중단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효주는 후다닥 창고를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윤주 씨는 그 시각 식당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칼을 내려놓고 허겁지겁 뛰어나왔지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공부하다 말고. 이거 봐요. 효주가 내민 폴더폰. 그 작은 화면을 본 순간 윤주 씨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발신자 아빠 수신 시간은 10년 전 그날 저녁. 어딘가에 갇혀 떠돌던 메시지가 10년 만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주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군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할 길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기나긴 세월이었지요. 엄마, 열어봐요. 아빠가 뭐라고 썼는지. 잠깐만 기다려. 윤주 씨는 폴더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더군요. 저 작은 화면 안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아니 어쩌면 두려웠던 그 말이요. 엄마, 손 떨려요. 알아. 엄마도 그래. 같이 봐요. 나도 볼래. 그래. 같이 보자. 윤주 씨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함께 이 바닷가 마을에 내려오던 날
새벽같이 배 타러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금방 돌아올게 하며 손 흔들던 그 마지막 아침까지 윤주 씨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푸른 불빛이 한번 깜빡이고는 스르르 꺼져버린 겁니다. 아! 윤주 씨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충전기를 다시 꽂아도 화면은 다시 켜지지 않았지요. 10년을 건너온 메시지, 그 안에 대체 무슨 말이 담겨 있었을까요? 윤주 씨는 꺼져버린 폴더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윤주 씨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남편은 중견 물류회사의 과장이었고 윤주 씨는 어린 효주를 키우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지요.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효주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오고 주말이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가 도시락을 펼치곤 했지요. 그게 그 사람이 아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복이란 건 참 야속하게도 영원하질 않더군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친 건 그의 봄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물류량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희망퇴직이 시작됐지요. 남편은 10년 넘게 한 우물만 판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서에 도장을 찍고 회사를 나와야 했지요.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슨 소리야? 회사가 어려운 건데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 그래도 효주 학원비도 있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데 일단 쉬면서 천천히 알아보자.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 안 뽑으면 그 회사가 바보지. 윤주 씨는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취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더군요.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어깨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밥맛도 잃고 잠도 설치고 말수도 줄었지요. 한때 가족들 앞에서 허허 웃던 사람이 어느새 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어선을 운영하는 시아버지였지요. 야, 이놈아. 거기서 뭐하고 있냐? 내려와서 나랑 배 타라. 아버지, 저는 뱃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요. 못하면 배우면 되지. 네 애비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서 굶어 죽을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바다라니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어선에 오르다니. 하지만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며칠을 고민하던 남편이 어느 날 밤 윤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 계신 대로 내려가 볼까 해. 바다로? 배 타겠... 응. 일단 나 혼자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당신이랑 효주도 데려올게. 당신, 정말 괜찮겠어? 뱃일이 얼마나 힘든데.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지. 이대로 있으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윤주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두려움과 각오가 뒤섞인 떨림이었지요. 여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뱃일은 처음인데. 당신은 뭐든 잘하잖아. 아버님도 계시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 우리 효주랑 당신 호강시켜주려면 내가 힘내야지. 호강은 무슨? 셋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으면 그게 호강이야. 그렇게 남편은 먼저 바닷가 마을로 내려갔고 윤주 씨와 효주는 학기가 끝나는 대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삿짐을 잔뜩 실은 트럭이 꼬불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자 8살 효주가 환호성을 질렀지요. 엄마, 바다다, 바다. 윤주 씨도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지요. 바닷가 마을에서의 첫날 윤주 씨를 맞이한 건 비릿한 갯내음과 시어머니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였습니다. 서울 깍쟁이가 이런 거 할 줄 알겠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을 텐데. 명숙 씨는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손으로 생선을 척척 손질하며 며느리를 후쳐봤지요. 윤주 씨는 움찔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못하면 배우면 되죠. 열심히 할게요. 두고 보자. 사흘도 못 버틸걸.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험한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침이었지요. 하지만 윤주 씨는 곧 알게 됐습니다. 그 투박한 말투 속에 얼마나 깊은 정이 숨어 있는지를요. 새벽이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 윤주 씨와 시어머니는 전날 잡아온 생선을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지요. 처음엔 생선 비늘 하나 제대로 못 긋던 윤주 씨였습니다. 칼을 잡으면 손이 떨리고 내장을 빼려다 살점까지 뭉개버리기 일쑤였지요. 아가, 생선 배는 그렇게 따는 게 아니야. 아이고 답답해. 어머니, 저 처음이잖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리 줘봐. 손 다치겠다. 서울서 펜대만 굴리던 손이라 영 야물지 못하네. 죄송해요. 금방 늘 거예요. 열심히 할게요. 미안하긴. 느그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다 하다 보면 느는 거야. 투덜대면서도 명숙 씨는 며느리 손을 잡고 칼 쥐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한 달, 2달 지나자 윤주 씨의 손놀림이 제법 빨라졌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능숙해졌지요. 몸은 고됐지만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모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월급 받아 쪼들리게 살 때와는 다른 뿌듯함이었지요. 어린 효주도 시골 생활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도시에선 아파트 놀이터가 전부였는데 여기선 마당이 있고 바다가 있었으니까요. 학교 끝나면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방파제에서 고등을 줍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다 해질녘에야 집에 돌아오곤 했지요. 볼이 발그레하게 익은 딸을 보며 윤주 씨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오길 참 잘했구나 하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배 위에서 멀미로 진을 빼더니 석 달쯤 지나자 제법 어부티가 나기 시작했지요. 바닷바람에 얼굴이 검붉게 그을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서울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온 남편이 한쪽 입꼬리를 씩 올리며 말했지요. 여보, 나 이 일이 천직인가 봐. 어머,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로. 바다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파도 소리 들으면서 그물 당기면 머리가 텅 비는 기분이야.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살 좀 쪘으면 좋겠는데. 이제 밥맛도 돌아왔어. 당신 손맛 덕분이지. 윤주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숨만 쉬던 사람이 맞나 싶었지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잡아온 광어회, 시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 효주가 갯벌에서 캔바지락으로 만든 술찜까지. 소박하지만 풍성한 상이었지요. 할머니, 나 이거 더 줘요. 이놈의 것이 먹성은 좋아. 자, 많이 먹어라. 아버지, 내일 물때가 좋다던데요. 일찍 나가시죠? 그래, 요즘 조항이 좋으니까 한탕 해야지.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부엌 안가득 번졌지요. 윤주 씨는 문득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우르릉,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지요. 행복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주 씨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을이 한창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유난히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하기 그지없었고 아침 햇살이 수면 위에서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씨. 그날의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듯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항 준비를 했습니다. 윤주 씨는 전날 밤부터 정성껏 싼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지요. 여보, 도시락 여기 있어.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따뜻할 때 드세요. 고마워.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조심해요. 아버님도요. 걱정 마. 오늘 느낌이 좋아. 만선일 것 같은 예감이야. 남편은 씩 웃으며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환했는지 윤주 씨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생히 떠오른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물을 점검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 어디로 나갈까요? 동쪽 물골로 가자. 어제 옆배가 거기서 대박 쳤다더라. 좋습니다. 우리도 한탕 합시다. 그래, 오늘 재수 좋으면 저녁에 회 잔치다.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르릉 울리고 작은 어선이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지요. 윤주 씨는 방파제에 서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갑판 위에서 한참을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전 내내 윤주 씨는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어제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시장에 내다 팔고 점심때쯤 집에 돌아와 빨래를 널었지요. 효주는 학교에 가 있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지요. 윤주 씨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그물 찢어지게 잡혔어. 정말? 어머, 잘됐다. 아버지가 동쪽 물골로 가자고 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 광어의 우럭에 난리도 아니야. 세상에 고생했네. 조심히 들어와요. 오늘 만선이야, 만선. 일찍 들어갈게. 정말? 아유, 고생했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효주 보고 싶네. 학교 끝났으려나? 곧 끝날 시간이야. 들어오면 아빠 좋아하겠다. 알았어. 이따 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조심히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주 씨는 한참을 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지요. 만선이라니. 오늘 저녁은 정말 회 잔치를 벌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주 좋아하는 광어회도 뜨고 매운탕도 끓이고 시아버지 드실 막걸리도 사다 놓아야지. 윤주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완벽하게 평화로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주 씨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아까까지 그토록 맑고 잔잔하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변해 있었습니다. 수평선 저 멀리 먹빛 구름이 무섭게 몰려오고 있었지요. 바람도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빨래가 미친 듯이 펄럭였습니다. 윤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올 게라고 했는데 지금쯤 돌아오고 있겠지. 분명 괜찮을 거야. 윤주 씨는 애써 불안을 떨쳐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먹구름은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검게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밀려오고 있었지요. 방금 전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해. 그 밝고 환한 목소리가요. 그게 윤주 씨가 들은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폭풍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아까까지 그토록 잔잔하던 바다가 거짓말처럼 뒤집어졌지요. 하늘이 먹빛으로 물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지붕을 뜯어갈 듯 휘몰아쳤고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기세로 포효했지요. 윤주 씨는 허겁지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기계음만 울릴 뿐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번, 5번. 제발, 제발 받아줘. 윤주 씨는 속으로 수백 번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돌아오는 건 무정한 통화 불가음 뿐이었지요. 아가야. 시어머니 명숙 씨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어머니, 전화가 안 돼요. 그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영감도 안 받아. 어떡하냐, 이 비가 갑자기.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지만 아무 상관없었지요. 부두에는 이미 어부들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하나, 둘, 배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며 간신히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 어부들이 뛰어내려 가족들과 얼싸안는 모습이 보였지요. 윤주 씨는 눈을 부릅뜨고 수평선을 살폈습니다. 남편의 배가 보여야 했습니다. 곧 나타날 거야. 분명히. 하지만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배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탄 배만 보이지 않았지요. 윤주 씨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어디선가 피항하고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거야. 해경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정이 출동하고 헬기가 떴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고 추정 해역에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현재로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거기 있다고요. 진정하세요. 날이 밝으면 다시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지금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는데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윤주 씨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해경도 어쩔 수 없었지요. 저 미친 듯이 날뛰는 파도 속으로 수색정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명숙 씨가 해경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소? 우리 영감 어디 갔어?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내 새끼가 물에 빠져 있는데 최선이 이거야? 어르신, 제발. 어머니, 어떡해요? 그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윤주 씨는 명숙 씨의 등을 붙잡으며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여자가 부두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집에 돌아가지 않았지요. 차가운 빛 속에서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저 어둠 속에서 배가 나타날까봐, 불빛 하나라도 보일까봐. 하지만 칠흑 같은 바다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포효하는 파도 소리만이 대답이었지요. 동이 텄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파도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해경의 수색이 재개됐지요. 헬기가 뜨고 수색정이 나갔습니다. 윤주 씨와 명숙 씨는 방파제 끝에 서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파편 하나, 구명조끼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요. 바다는 두 사람을 통째로 삼켜버리고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해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의 수색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주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꺾이듯 주저앉았지요. 입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명숙 씨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지요. 여보, 내 아들, 내 새끼. 텅 빈 바다를 향해 두 여인이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대답 없는 수평선만이 그 절규를 받아 안았지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색은 일주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배파편 하나, 구명조끼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요. 바다는 두 사람을 삼키고는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실종. 서류에는 그렇게 적혔지요. 죽었다는 증거도 살았다는 증거도 없으니 그저 실종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니 시신이 없고 기다리자니 희망이 없는 그 어중간한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윤주 씨는 그래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면 편하겠지요. 친정 부모님도 계시고 효주 학교도 다시 옮기면 되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어딘가에서 살아 돌아온다면요. 그때 이 자리에 자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바닷가 마을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 흔들어주던 그 방파제가 보이는 곳에 시어머니 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거의 폐인처럼 지냈지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그저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또 살게 되어 있더군요. 어느 날 명숙 씨가 벌떡 일어나 물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바다에. 예, 지금요? 어머니, 위험해요. 죽으면 우리 영감이랑 아들 만나겠지. 뭐가 위험해? 그 말에 윤주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다시 해녀 일을 시작했지요. 이른을 앞둔 나이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건 분명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던 거지요. 바다가 미웠지만 또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윤주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효주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어린 딸은 아빠가 어디 갔냐고 매일 물었지요. 바다에 일하러 갔다고, 곧 돌아온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새 10년이 됐습니다. 윤주 씨는 남편이 꿈꾸던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항구 근처 허름한 가게를 얻어 해물탕과 생선구이를 팔았지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단골도 생겼지요.
바깥에서 보면 씩씩하게 살림을 꾸리는 여장부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속은 골마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윤주 씨는 어김없이 방파제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저 파도 속에서 남편이 걸어 나오지 않을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가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녀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남편을 삼킨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이면 방파제 끝에 서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봤지요. 두 여인은 말없이 나란히 서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았으니까요. 위로의 말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며느리야, 오늘 파도가 높다.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너도 들어가. 조금만 더 있을게요. 그래, 조금만 더 있자.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효주는 어느새 훌쩍 커서 고등학생이 됐지요. 아빠 얼굴도 가물가물해진 나이였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늘 웃고 있었고 엄마와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지요. 효주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 일부러 더 밝게 굴었습니다. 철이 들어도 너무 일찍 든 아이였지요. 기약 없는 기다림만큼 사람을 피 말리는 고통이 또 있을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세월. 장례를 치르면 마음이라도 정리가 될 텐데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슬픔은 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윤주 씨의 마음속 시계는 그날 오후에 멈춰 있었지요. 사랑해, 이따 봐. 그 마지막 인사에서. 그리고 오늘 다시 현재입니다. 윤주 씨의 손에는 낡디 낡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이 창고에서 찾아낸 10년 전 그 폰. 아까 꺼져버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윤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저 안에 남편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답이 저 작은 기계 안에.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손님이 오기 전까지의 한가한 오후, 윤주 씨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꺼진 폴더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까 충전기를 다시 꽂아봤지만 화면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잠깐 눈을 떴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잠들어 버린 겁니다. 엄마, 밥 먹어요. 라면 끓여놨어. 효주가 라면 냄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윤주 씨는 고개를 저었지요. 엄마 입맛 없어. 너 먹어. 엄마 아까부터 계속 그것만 보고 있잖아. 일단 밥 먹고 생각해요. 그래, 알았어. 윤주 씨는 폴더폰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문자 생각뿐이었지요. 발신자 아빠, 10년 전에 보낸 문자가 왜 이제야 도착한 걸까요? 효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폰. 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빠가 사준 거 맞지? 응, 맞아. 내가 첫 번째 휴대폰 갖고 싶다고 졸랐잖아. 기억나? 아빠가 대리점 데려가서 직접 골라주셨어. 은색이 예쁘다고 이거 골랐는데. 윤주 씨는 낡은 폴더폰을 쓸어내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효주 손을 잡고 대리점에 갔던 날이 떠올랐지요. 돌아와서 얼마나 자랑을 했던가요? 엄마, 나 폰 생겼어. 아빠가 사줬어. 뛰어다니며 좋아하던 8살 효주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날, 사고 난 날 말이야. 너 이 폰 학교에 가져갔었지? 응. 근데 아침에 배터리가 거의 없었어. 학교에서 꺼졌거든. 그래서 아빠 문자를 못 받은 거구나. 아마.
그랬나 봐. 윤주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그날 남편이 보낸 문자는 효주의 폴더폰으로 향했지만 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는 통신사 서버 어딘가에 갇혀버렸지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근데 엄마 10년이나 지난 문자가 어떻게 지금 와요? 그게 가능해요? 엄마도 몰라.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다더라. 옛날에 보낸 문자가 몇 년 뒤에 도착하는 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통신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가 시스템 점검이나 기지국 변경 과정에서 뒤늦게 전송되는 경우가요. 디지털 시대가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 어떤 이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공포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눈물겨운 기적이지요. 윤주 씨에게는 둘 다였습니다. 엄마, 나 아까 폰 켜졌을 때 봤는데. 응? 문자 내용이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뭐가? 글씨가 막 틀려 있었어. 오타가 엄청 많았어. 윤주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타라니요.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도 맞춤법 확인하고 보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오타 가득한 문자를 보냈다면 그건 대체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까요? 효주야, 이 폰 다시 켤 방법 없을까? 잠깐만요. 내가 해볼게. 효주가 폴더폰을 가져가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배터리를 뺐다 끼우고 충전기를 다시 꽂고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지요. 그때 기적처럼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켜졌어. 윤주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미하게 깜빡이는 액정, 거기에 여전히 문자 알림이 떠 있었지요. 발신자 아빠. 윤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 번호 맞지? 내가 저장해뒀던 거. 그래. 맞다. 세상에 아직도 이 번호가 살아있었나? 엄마, 나 무서워. 문자 내용이 이상해. 괜찮아. 엄마가 볼게. 윤주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아니 두려웠던 남편의 마지막 말. 이제 확인할 시간이었지요.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윤주 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타투성이 글자들, 그 사이로 읽히는 단어들. 아, 세상에. 이건 대체. 화면에 뜬 글자들을 보는 순간 윤주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효주야, 엄마 잘 챙기고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오타투성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엄마, 챙기고가 아니라 챙기고, 많이가 아니라 많이. 평소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던 남편이 보낸 문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엉망이었지요. 하지만 윤주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오타들이 왜 생겼는지를요. 엄마, 이거 무슨 뜻이야? 효주야. 윤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요. 저 글자들을 쓸 때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을지 눈에 선이 그려졌습니다. 10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갑자기 몰아친 폭풍, 하늘 높이 치솟는 파도, 작은 어선은 나뭇잎처럼 흔들렸을 겁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렸겠지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 와중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하나하나 꾹꾹 눌렀지요. 딸에게,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기 위해서요.
엄마. 손이 떨려서 옆 버튼을 눌렀겠지요. 챙기고 배가 흔들려서 기억을 놓쳤을 겁니다. 많이 눈앞이 아찔해서 희으을 빠뜨렸을 테지요. 그 오타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 공포를 이겨내고 가족을 떠올린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남편은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 죽음과 싸웠던 겁니다. 아빠가 이걸 쓸 때 효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배가 엄청 흔들렸을 거야. 무서웠을 거야. 근데 아빠는 나한테 문자를 그래. 아빠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나 봐. 윤주 씨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타난 글자를 보며 남편의 떨림을 느꼈지요. 그때 남편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 공포 속에서도 딸 걱정, 아내 걱정을 했던 거지요. 엄마 밑에 더 있어. 더 읽어봐. 효주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윤주 씨는 스크롤을 내렸지요. 문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효주 아빠가 많이 사랑해.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또 오타였습니다. 많이가 많이로 듣고가 듣고로 자라야 돼가 자라야 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배 위에서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남편은 끝까지 딸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빠, 효주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8살 때 잃어버린 아빠, 얼굴도 가물가물해진 아빠, 그 아빠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게,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슬펐지요. 엄마 아빠가 나 걱정했어. 죽으면서도.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데. 아빠 바보야. 살아야지. 살아서 나한테 말해야지. 왜 문자를. 그러게. 아빠 바보야. 우리 바보. 윤주 씨는 효주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지요. 10년 전 남편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대신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쪽으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까지 남편은 버튼을 누르고 있었을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멈춰가는 심장으로. 엄마, 밑에 더 있어. 효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주 씨는 흐릿해진 눈으로 화면을 봤지요. 문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밑에 몇 줄이 더 있었지요. 윤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윤주 씨의 입에서 처절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들이 윤주 씨의 눈에 박혔습니다. 아빠 없어도 행복해야 돼.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할게. 아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사랑해 우리 딸. 오타투성이 문장. 하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선명했지요. 없어도가 없어도로, 기도할게가 기도할게로, 가봐야 할 것 같아가 가봐야 할 것 같아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요.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효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8살, 이제야 아빠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된 딸.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아빠, 흐흑, 아빠, 왜 그랬어? 왜 이런 거 보내고 갔어? 효주야, 아빠가 나한테 행복하래. 하늘에서 기도한대. 윤주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서 폴더폰이 미끄러졌지요.
무릎에 힘이 풀려 식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지요.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이 이제야 폭발했습니다. 여보, 바보같이, 이게 뭐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었지요. 마지막 순간에 도망이라도 치지. 왜 이걸 쓰고 있어? 왜?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윤주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살아있지 않을까? 기억을 잃고 떠돌고 있지 않을까? 언젠가 문득 돌아오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10년을 버텨왔지요. 하지만 이 문자가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아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걸요.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남겼던 겁니다. 이 문자는 유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바다에서 남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지요. 잔인하지만 확실한 마지막 인사. 10년 만에 도착한 사망 통보서였습니다. 이걸 쓰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우리가 보고 싶었을까? 윤주 씨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는데. 효주도 여기 있는데. 왜 혼자 갔어? 왜? 엄마, 엄마. 효주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녀가 식당 바닥에 엉켜 울었지요. 10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10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한대. 엄마,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 그랬대. 우리 바보가 죽으면서도 우리 걱정을. 아빠 바보야. 바보야. 그래, 바보야. 큰 바보야. 윤주 씨는 떨어진 폴더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그 오타투성이 문장을 다시 읽었지요. 사랑해 우리 딸. 마지막 네 글자만은 오타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떨리지 않았던 단 하나의 문장. 사랑해. 그 말만은 제대로 전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여보, 나도 사랑해. 10년 동안 매일 사랑했어. 하루도 안 잊었어. 윤주 씨가 폴더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안듯이요.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요. 고마워. 이제라도 연락해줘서. 10년 동안 기다렸어. 정말 기다렸어. 엄마, 이제 알았어. 이제 보내줄게. 편히 쉬어, 여보. 그때였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렸지요. 명숙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와 손녀를 본 거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명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요. 비닐봉지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졌습니다. 명숙 씨의 손에서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감자와 양파에는 눈길도 주지 못했지요. 시어머니의 눈은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와 손녀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지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심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윤주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들 이러는 거야? 명숙 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윤주 씨는 대답 대신 손에 쥔 폴더폰을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지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게 뭐냐? 이 낡은 폰은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뭘 읽으라는 거야? 명숙 씨가 폴더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노안이 심해서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지요. 눈을 찡그리고 화면에 코를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액정 위로 글자들이 떠 있었지요. 효주야, 엄마 잘 챙기고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명숙 씨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어 읽었지요. 입술이 달싹달싹 움직이며 소리 없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뭐냐? 아빠가 많이 어머니 밑에 더 있어요. 명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음 문장이 나타났지요. 아빠 없어도 행복해야 돼.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할게.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명숙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손가락이 더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아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사랑해 우리 딸. 폴더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이걸 내 어머니 10년 전에 그이가 보낸 거예요. 10년 전에 그날 효주폰으로 보냈는데 그때 폰이 꺼져 있어서 이제야 온 거예요. 명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지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10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그래도 살아야 했던 10년.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매달려 버텨온 10년. 그 모든 세월이 이 작은 화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명숙 씨가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지요.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어머니. 찬 물속에서 이걸 쓰고 있었냐? 파도에 치이면서 이걸 눌렀냐? 명숙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폴더폰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마에 갖다 대며 통곡했지요. 이 어미를 두고 어찌 눈을 감았냐? 어미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 어머니, 그이가 하늘에서 기도한대요.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 그래, 알았다. 들었어. 명숙 씨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내 새끼야, 이제 춥지 마라. 배고프지 마라. 엄마가 알았어.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어머니, 윤주 씨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이 식당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10년 동안 같은 아픔을 나눠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알았지요. 비 오는 날이면 나란히 방파제에 섰고 명절이면 빈 밥그릇 앞에서 함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야 그 기다림이 끝난 겁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10년 동안 내 아들 기다려줘서 어머니야말로요. 저랑 효주 버리지 않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안 그러면 누가 그래. 우리밖에 없잖아. 네, 우리밖에 없어요. 효주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18살 소녀가 할머니와 엄마를 양팔로 끌어안았지요. 할머니, 엄마, 나도 같이 울어도 돼요? 그래, 울어라. 우리 효주도 울어. 아빠가 나한테 행복하래요. 할머니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래, 들었어. 할매도 들었어. 세 여인이 식당 바닥에서 뒤엉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을 끝내는 마침표였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던 남편, 아들, 아빠에게 보내는 뒤늦은 조가였지요. 여보, 이제 편히 쉬어. 우리 걱정 말고. 내 아들아, 이제 가거라. 엄마가 허락한다. 아빠, 잘 가. 효주 잘 살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작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요. 10년 전 남편을 삼킨 그 바다가,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다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지요. 무덤이 아니라 남편이 쉬고 있는 곳으로,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리운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명숙 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폴더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글자들. 오타투성이지만 그래서 더 애틋한 그 문장들. 우리 아들, 참 바보 같은 놈이다. 명숙 씨가 울다 웃었습니다. 죽으면서도 걱정이 가족이었냐? 그러니까 내 새끼지. 어머니. 그래, 이제 됐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명숙 씨가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갑자기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명숙 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이 풀리고 입술이 파래지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지요.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윤주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효주가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지요. 아까까지 함께 울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어머니까지. 윤주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바닷가 마을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윤주 씨는 들것에 실린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명숙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윤주 씨를 짓눌렀지요.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잃는 건가? 이번엔 어머니까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발이요. 어머니. 응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를 체크했지요. 효주는 뒷좌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아빠 보낸 것만으로도 힘든데. 할머니까지 가시면 안 돼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명숙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윤주 씨와 효주는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기다렸지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은 열릴 줄 몰랐지요. 윤주 씨는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마저 데려가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지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닙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빨리 오셔서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을 뚫었습니다. 사시는 거예요? 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다만 고령이시라 당분간 입원하셔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윤주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효주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살았다. 며칠 뒤 명숙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는 눈을 떴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지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난 거냐?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죽으면 우리 영감이랑 아들 보러 갈 텐데. 왜 살렸냐? 윤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생기가 없었지요. 10년 동안 버텨오던 힘이 아들의 유언을 확인한 순간 모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그이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긴. 이 늙은 것 잘 왔다고 하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보면 왜 벌써 왔냐고 야단칠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영감이랑 아들 따라가야지. 어머니. 윤주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애원하듯 말했지요. 그럼 효주랑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희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때 효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다는 소식에 학교에서 뛰어온 거지요. 효주는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뭘 했는지 기억나요? 행복해야 된대요.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한대요. 할머니도 행복해야 아빠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효주야. 할머니, 아빠가 우리 지켜준댔잖아요. 할머니도 우리랑 행복해야지. 나 아빠도 없는데 할머니까지 가시면 나 어떡해요? 효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숙 씨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지요. 손녀의 울먹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효주, 울지 마라. 할머니가 안 울게 해줘야지. 그래, 알았다. 할매가 잘못했어. 명숙 씨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지요. 윤주야, 내가 정신이 나갔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이 행복하라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그게 행복이냐? 바보 같은 늙은이가. 윤주 씨가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마른 어깨가 앙상하게 느껴졌지요. 10년 동안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두 여인이었지요.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그이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들 소원인데. 그날 이후 명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병원 밥도 잘 먹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았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 행복해야 돼. 그 말을 지키는 게 아들에게 보내는 답장이라고 생각했지요. 2주 뒤 명숙 씨가 퇴원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았지요. 윤주 씨가 부축하고 효주가 짐을 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주방을 둘러보더니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는 무슨,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 명숙 씨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놀림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능숙했지요. 생선 비늘을 긁으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아, 엄마 열심히 살게. 지켜보고 있어라.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파도가 유난히 잔잔했지요. 1년이 흘렀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지요.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가고 갈매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 바다를 바라보는 세 여인의 눈빛이었지요. 윤주 씨의 작은 식당은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저녁에는 막걸리 한잔 하려는 단골들이 찾아왔지요. 주방에서는 명숙 씨가 칼질을 하고 홀에서는 윤주 씨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서
그늘이 거친 겁니다. 효주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요. 떠나기 싫다고 했지만 윤주 씨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빠가 내 호강시켜주고 싶어 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 효주는 방학 때마다 내려와 엄마와 할머니를 도왔지요. 그리고 오늘 11월의 어느 날 남편과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실종일이었지요. 11년 전 바다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그날. 예전 같으면 윤주 씨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갈치조림, 시아버지가 즐기던 홍어회, 그리고 효주가 어릴 때 좋아하던 잡채까지. 어머니, 준비됐어요? 그래, 가자. 영감이랑 아들 배고프겠다. 명숙 씨도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제 발로 걸어 다니지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녀와 며느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약이 됐던 거지요. 효주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업이 있었지만 빠졌지요. 이 날만큼은 꼭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새 여인이 음식을 들고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11년 전 남편과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 흔들던 그곳. 윤주 씨가 비 오는 날마다 서서 바다를 바라보던 그곳. 오늘따라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지요. 방파제 끝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나란히 섰지요. 바다를 향해, 하늘을 향해. 명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아들아. 엄마 왔다. 마누라 왔어. 밥 차려왔으니까 둘이 사이좋게 먹어라.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지요. 작년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지요. 영감, 당신 없이 벌써 11년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잘해줘서 내가 살았어. 당신 아들도 효자 며느리 뒀으니까 걱정 말고. 윤주 씨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마음속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걱정하던 효주 대학생 됐어. 어머니도 건강해지셨어. 아버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긴 그 문자, 그게 우리한테 약이 됐어. 고마워. 사랑해. 영원히. 효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효주야, 잘 지내지? 바닷바람이 효주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요. 나 대학생 됐어. 아빠가 사준 그 폴더폰 덕분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해지셨어요. 걱정 마세요. 세 사람이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두 송이였지요. 남편에게 한 송이, 시아버지에게 한 송이. 꽃잎이 파도에 실려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에게로 가는 것처럼. 새 여인은 꽃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버님, 내년에 또 올게요. 기다리세요. 윤주 씨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돌아오는 길 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영감이랑 아들이 기뻐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네, 어머니. 두 분이 원하던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 행복해야 된다고 했지. 우리 아들 소원대로 해야지. 영감도 그걸 바랐을 거야. 효주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여인이 나란히 걸었지요. 방파제를 지나 마을을 지나 작은 식당으로 향하는 길.
저녁 노을이 세 사람의 등 뒤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10년 전 그 문자는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따뜻한 쉼표였지요. 아빠가 하늘에서 기도할게.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사랑의 유산이었지요. 그리고 그 배에는 또 한 사람,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하늘 어딘가에서 남은 가족들의 행복을 빌고 있겠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떠나보내지 못한 그리움이 있나요? 이제는 그 그리움을 축복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떠난 사람이 진정 바라는 건 남은 사람들의 행복일 테니까요.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